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또 낮췄습니다. 한국의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2%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며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춥고 힘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은이 다시 한번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해 금리가 10년 만에 3%대에 오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2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전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쌀쌀합니다. 추위는 오늘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초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출근하실 때 옷차림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준비된 소식들 먼저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미애 기자. 네, 동원령을 피해온 러시아인 23명이 이달 초 국내로 입국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탈락 소식과 물고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도적 손질 기준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잠시 뒤 아침엔 월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도성 기자, 오늘 아침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가수 신혜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다 검거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둔 채 밤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차량 도난 신고가 들어온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시 후 설명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한 번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예금을 옮기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 현명한 예금 갈아타기 전략, 손희의 금융 유튜버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으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며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습니다. 전쟁으로 유럽은 올해보다 내년 겨울이 더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In short, the worst is yet to come, and for many people, 2023 will feel like a recession.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커지는 인플레이션 공포,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아직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IMF는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에 그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올 1월만 해도 3.8%를 예상했는데 몇 번의 수정을 거쳐 결국 1.1%포인트나 낮아진 겁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2%로 예측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올 3분기에 9.5%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1%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고통은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Winter 2022 will be challenging, but winter 2023 will likely be worse. 특히 이미 심각해진 저소득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이번 주 각국 경제 수장들이 모이는 IMF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 더 많은 관심이 몰리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 줄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확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열흘 동안 수출 실적은 1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마이너스 20%,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 21% 떨어졌습니다. 국가별로는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이번 달 남은 기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면 월별 통계를 기준으로 2년 만에 수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나빠진 수출 지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확전 가능성까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긴축 기조를 유지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자 투자자 사이에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달러에 돈이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외환 시장이 열리자마자 뛰었습니다. 결국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루 만에 22.8원이나 올라 1,435원을 넘겨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주식을 팔아치우는 투자자가 늘면서 코스피도 1.8% 내린 2,190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겹겹이 쌓인 악재는 풀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강력한 긴축 모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인상된 기준금리가 또 오를 거란 분석이 많은데요.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이 시행될 경우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다시 3%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결정합니다.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빅스텝이 결정되면 2012년 10월 2.75%로 떨어진 뒤 처음으로 3%대로 오르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올해 7월 0.5%포인트 인상하는 한 차례의 빅스텝과 4차례 0.25%포인트 인상을 통해 현재 2.5%까지 이뤘습니다. 물가가 큰 폭으로 뛰고 있는데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2.0%로 인상한 데 이어 앞으로도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 소식에 따른 유가 인상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0.75%포인트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문제입니다. 이 격차를 줄여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빅스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달 금리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관심은 연내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지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감세정책 철회 발표에도 국채금리가 계속 뛰자 영국 중앙은행이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선진 7개국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러시아군의 폭격이 또 가해졌습니다. 남부 자포리자시에만 12발의 미사일이 떨어져 학교와 의료시설, 주거 건물이 파괴되고 최소 민간인 1명이 숨졌습니다. 서부 르비우 지역에선 에너지 시설물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틀째 공습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2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등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만행을 비난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전쟁 범죄라며 러시아가 생화학 혹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결과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Коли Україна отримає достатню кількість сучасних та
ефективних систем ППО, ключовий елемент російського терору, ракетні удари перестануть працювати. 이미 방공 시스템 지원을 약속한 독일과 미국에는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나삼스 2기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우크라이나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나삼스는 사거리가 160km 이상으로 미사일과 항공기를 모두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실 조정관은 러시아의 핵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나 핵무기 사용을 준비하는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군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에선 주변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원령을 피해 우리나라에 온 러시아인이 20명 넘게 국내 입국을 시도했다가 거부를 당했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엔 월드 유미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미애 기자, 이 러시아인들이 우리나라까지 오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 달에만 러시아인 23명이 국내 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10월 1일에서 5일 우리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네. 요트 4척에는 러시아인 23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모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뺀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앞서 영국 가디언도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수많은 러시아 남성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요트를 타고 한국으로 항해하거나 자전거로 북극의 국경을 통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트는 북한 영해를 벗어나 동해 먼바다로 운항해야 했기 때문에 5일이나 걸렸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입국 목적이 확실한 사람 위주로 이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상위 4위 안에만 들어가면 이사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요. 네. 개표 결과 1위는 방글라데시, 2위는 몰디브, 3위는 베트남, 4위는 키르기스스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23표에 그쳤는데 좀 뼈아픈 결과죠. 같이 연임 도전했다가 떨어진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충격에 빠진 유엔 한국 대표부는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네, 4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5위를 했네요. 좀 뼈아픈 결과가 맞습니다. 그리고 소행성의 우주선을 일부러 충돌을 시켜서 궤도를 바꾸는 실험 지난달에 실시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네, 성공했습니다. 나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나사는 소행성 다이모르포스 궤도의 변경을 확인했다며 인류가 처음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바꿨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행성 공전 주기를 11시간 55분에서 11시간 23분으로 단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우리 시간으로 지난달 27일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기 위한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실험이 실시됐었습니다. 나사는 이번 실험 결과를 지구 충돌 코스로 다가오는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영화가 현실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소식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영국 가디언 보도인데요. 물고기의 덜 잔혹한 죽음을 위한 인도적인 손질 국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비영리기구인 지속가능한 양식관리위원회 ASC는 이런 어류 복지 기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물고기를 죽이기 전에 먼저 기절시켜 고통을 덜어준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이 기구에 따르면 물고기는 손질되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서 질식시키기, 소금 암모니아에 담그기, 배 따기, 내장 적출하기 같은 야만적인 도살 방식을 없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판매된 생선에는 ASC 인증 표식이 붙을 예정이고요. 추, 갑각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에 같은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물고기가 아픔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주장은 사실 과거부터 나왔잖아요. 기절시키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면 고통을 줄여주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미애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두고 민주당이 친일 국방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핵 위협을 강조하며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의 비판에 글을 썼는데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선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해상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에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려 또 다른 친일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야당에서 해당 글을 놓고 식민사관이란 비판이 나왔고 정 위원장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게 왜 식민사관이에요? 내가 일본의 우리 조선 국권 참탈을 갖다가 정당화했습니까? 정 위원장은 전쟁 한 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뜻으로 쓴 글을 왜곡하고 호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수석의 문자 메시지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로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 소식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정상적 소통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유 총장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문자 말고 또 소통한 사람이나 또 연락했던 적 있습니까? 업무상요. 그러니까 업무상 뭐 그렇게 연락할 일도 그렇게 요새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이어지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문자 보내신 적도 있습니까?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 문자 보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억도 못하고요. 민주당에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증언 거부라며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서면 질의한다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감사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측면만 고려했습니다. 이런 소란을 일으키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전임 정권을 겨냥했다는 이른바 하명감사 주장을 반박하며 감사원을 엄모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 업무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전혀 없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주당의 공세는 이것은 사실과 무근하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정부가 5년 만에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진 기초학력 수준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우려도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거리두기가 지금처럼 풀리기 전까지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거의 못 들은 것 같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정도는 아예 못 들은 것 같아요. 너무 불안했죠. 코로나 시작되고서 이제 많이 못 들은 과목도 있으니까 그거를 보충하려고 다니게 된 것 같아요. 학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2 학생 가운데 기초 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2017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초6, 중3, 고2가 2024년부터는 초3부터 고2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모든 중3과 고2 학생이 시험을 봐야 하는 일제고사가 있었습니다. 줄 세우기 논란이 있었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3과 고2의 3%만 보는 걸로 바꿨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는 원하는 학교만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도 교사와 학생이 직접 확인하고 등수가 아니라 단계별로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면 수업도 문제풀이 위주로 되고 학원도 더 많이 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평가와 함께 교사를 늘려 학생에 대한 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바꿔야 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도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도성 기자, 음주운전만으로도 사실 큰 문제인데 도난 차량에 있었다고요? 네, 어제 새벽 도로 가운데 차량이 서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신혜성을 발견했는데요. 잠에서 깬 뒤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나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앞서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가져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혜성 측 소속사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신혜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음주운전뿐 아니라 절도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그룹 신화로 데뷔한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입건됐습니다. 예, 그 도난 차량에 왜 있었는지 그 경위는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서 한 5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네, 어제 새벽 5시 30분쯤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옆에는 실탄 여러 발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건데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냥 라이터 터지는 소리 정도? 그것보다 좀 더 작은 소리가 들렸었는데 밖을 보니까 이제 남성분이 누워 있는데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세우려고. 머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 현장에서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A씨가 총기를 어떻게 구했냐는 겁니다. 개인이 불법적으로 만든 총이 아니라 이 총기 번호까지 있는 권총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A씨는 군인이나 경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생전 군인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가진 총이었고 A씨가 자신의 집에 보관해왔다는 주변인의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에 등록된 총기는 아니라서 출처가 어디인지 육군 등 총기를 관리하는 모든 기관을 상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경찰은 A씨가 어떻게 총기를 소지하게 됐는지, 왜 총기를 사용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번엔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은행 강도 살인 사건을 볼 텐데 이게 2001년에 총기를 가지고 은행 직원을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던 사건이거든요. 피고인 이승만이 자신이 총을 쏜 적이 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고요? 네, 검거 이후에 이제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이 검찰에 넘어가기 전 내가 총을 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리기 직전 갑자기 이 말을 번복했습니다. 총을 쏜 사람이 자신이 아닌 공범 이정학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 한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차량을 가로막고 은행 직원 김모 씨를 총으로 쏴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2달 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훔친 총기를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발견된 유전자 정보를 대조 분석해서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 8월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이승만의 말 들어보시죠. 죽고 싶은 심정밖에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말을 바꾸면서 오늘 열릴 예정이던 첫 재판도 다음 달로 밀렸습니다. 독선 변호인 한 명이 공동 변호를 하기로 했었지만 말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해 두 사람을 따로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정학과 달리 이승만은 현장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진술이 바뀐 상황에서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집이 번쩍번쩍 빛을 뿜어내고요. 하늘 또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불빛들로 쉴 새 없이 요동칩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헬로윈을 앞두고 선보인 라이트쇼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처럼 특별한 날이 다가오면 마을 주민들을 위해 이런 볼거리를 준비한다는데요. 집과 마당 곳곳에 무려 7만 개가 넘는 전구를 정성껏 배치했고요. 하늘에는 정교하게 비행 경로를 설정한 드론을 띄워서 완성한 장관입니다. 특히 스크린을 찍고 나온 듯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의 캐릭터들이 인상적인데요. 실제로 본다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듯한데 한편으로는 전기요금이 엄청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무슨 물고기가 이렇게 생겼죠? 아가미를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어째 오싹합니다. 멕시코 시날로아주 해안에서 잡힌 산갈치입니다. 1000m 깊이 해저에 서식하는 심해어로 보통 죽은 채 발견되는데요. 매우 드물게도 산채로 해안까지 떠밀려온 걸 어부들이 낚았습니다. 길이가 4m도 넘었는데요. 보기 드문 심해어의 등장에 다들 신기해하면서도 혹시 지진의 전조가 아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해어가 해안으로 떠밀려오면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멕시코는 지진 활동이 활발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어 더욱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심해어가 때로 밀려나온 게 아니라 한 마리씩 발견되는 일을 지진과 엮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는 뜨끈한 탕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푸는 것만한 게 없죠. 이런 건 어떨까요? 헝가리 북동부 미슈콜츠 지역에 있는 동굴 온천입니다. 지열로 데워진 물을 이용하는 천연 온천으로 로마 시대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던 명소인데요. 하지만 곧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날엔 가스를 이용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왔는데 유럽을 덮친 에너지 위기로 운영이 어려워진 건데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후 겨우 회복하나 했는데 다시 찾아온 악재 앞에 관광업이 생계인 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 산간 마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5만 명 넘게 거주하는 지역에 강물까지 넘쳐 피해 복구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90명 넘게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 피해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과 잘린 나무가 뒤엉켜 온통 쑥대밭이 됐습니다. 한때 가정집들이 늘어서 있던 마을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집안은 모두 흙탕물로 들어찼습니다. La gente no le dio tiempo de nada, de sacar nada. Aquí, bueno, como ven, aquí no se salvó nada. Se quedó con lo que se tiene puesto nada más. Gracias a Dios, dentro de la casa no había nadie en el momento de que... 이렇게 무너져 내린 주택만 300개가 넘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군대와 경찰 인력이 동원됐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빈 건물에선 생존자 대신 시신을 들고 나오기 일쑤입니다. Aquí el número de personas son incalculables porque hay familias que perdieron, o sea, se perdió la familia y se perdió la casa con todos sus quehaceres que tenían dentro. Familias completas que se perdieron. 당국은 최소 36명이 숨지고 56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실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지역을 방문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복구 작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네팔 서부 곳곳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는 등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어제부터 일본 무비자 입국이 다시 이뤄졌지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일본 여행이 자유로워지자 공항엔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김현예 특파원이 일본에서 여행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침부터 일본으로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빕니다. 친한 언니랑 같이 도쿄로 여행 가서 그냥 쇼핑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휠체어를 탄 백발의 노인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마중 나온 가족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코로나로 왕래가 어려웠는데 거의 3년 만에 재회를 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68개 나라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일본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코로나 이전처럼 여행객들로 공항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하네다 공항 도착장인데요. 무비자로 자유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친구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유학 중인 손녀를 만나려고 첫 비행기로 들어온 가족도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와가지고 빨리 만나는 기쁨밖에 없어요. 얼른 가서 우리 손녀딸 만나야 돼요. 무비자의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예약도 급증했습니다. 10월 한국발 예약이 전년 동월 대비 1600% 이상 늘었고 11월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일본은 관광객이 크게 늘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外国の方がだいぶ来られるのも増えてきたので、11月、12月、クリスマスのシーズンなんかに向けて人増えてく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期待してます。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이달 말로 끝나는 무비자 정책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한 번 0.5%포인트 인상,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금융 노마드족도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현명한 예금 갈아타기 전략, 오늘 손희의 금융 유튜버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리면서 이제 저축은행 보다 더 주는 경우도 생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예적금 금리는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하는 편이었는데요. 오히려 요즘에는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이 저축은행에서 4%대 정도의 금리를 지급을 했다면 현재로서는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특히나 정기 예금 금리가 4% 이상, 최고는 연 4.55%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네, 심지어는 이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연 4%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섰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은행들이 앞다퉈서 금리를 올린 거고요. 게다가 최근에 은행권에서는 금리 예대차 공시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화가 되면서 다른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른 은행들도 4%까지 금리가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하잖아요. 뭐 0.25%
0.5포인트든 아니면 0.5%포인트든 일단 올릴 걸로는 보이는데 이러면 은행 예금 이자도 또 같이 오르게 되겠죠? 네, 한국은행이 오늘 지난 7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금리 자체가 연 3% 시대가 열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2011년 9월 이후에 10년 만에 이렇게 금리가 3%대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정기 예금의 금리는 무려 연 5%대로 올라설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보통은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나면 2, 3일 내로 이 금리가 반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고 나면 늦더라도 다음 주 초까지는 예적금 금리 전부 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고민인 게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품이 계속 나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쟁적으로 또 은행에서 올리잖아요. 그럼 지금 예금을 들었는데 며칠 뒤에 혹은 몇 달 뒤에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이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럴 때는 만기 기간이 짧은 상품들을 아주 현명하게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금 상품에 가입을 하지 않고 금리가 비교적 높은 파킹 통장에 돈을 넣어둔다거나 혹은 만기 자체가 짧은 예를 들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정기 예금에 가입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이 금리의 최정점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만기가 긴 예금 상품들을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 고민인 게 사실 이 돈을 모을 때 예금이랑 적금 중에서 뭘 드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지도 고민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된 포인트 자체가 혹시 적금의 숫자들이 조금 더 높으니까 맞아요. 적금이 유리한 거 아닐까?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보통은 예적금의 용도를 한번 짚어보면 예금은 목돈을 굴리는 용도고요. 적금은 목돈을 모아가는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은 처음부터 목돈을 예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적금은 매달 저축을 한다라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금이랑 적금의 이자를 실제로 비교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만기 시에 600만 원을 찾는 것은 같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적금은 매달 5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예금은 처음부터 600만 원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적금은 60만 원씩 매달. 네, 적금은 50만 원씩 저축을 50만 해주셔야 원씩, 되는 네. 거고요. 네, 예금은 처음부터 600만 원을 예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5%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전 기준으로는 예금 이자는 3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적금 이자는 16만 2,500원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금이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좀 많이 충격받으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까지 예금과 적금의 이자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금은 처음부터 만기 시까지 5%라고 했던 해당 금리를 온전히 매달 적용을 받는 거지만 적금은 매달 금리를 다르게 적용을 받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금은 12개월 기준으로 첫 달에 넣은 것은 12개월 내내 5%를 온전히 적용을 받는 거지만 네.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 원에 대해서는 5%의 12분의 1인 약 0.4%의 금리만 적용을 받는 겁니다. 확 줄어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지금까지 요즘에 적금 금리 숫자가 더 예금보다 크던데 이게 더 유리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숫자가 크다라는 이유만으로 적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금리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목돈이 있을 때는 예금으로 가입을 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어디로 옮겨야 가나 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문제는 빚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오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같이 높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미 두 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7%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오늘 금리 인상 발표가 있고 나서 빅스텝이 단행이 되고 나면 이 시중은행의 대출들 8%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하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요. 네. 게다가 보통 직장인들의 비상금 통장이라고 여겨지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올 연초 1월 같은 경우에는 연 4%대 정도였는데 현재는 연 5.2%에서 연 5.75%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신용 점수에 따라서는 최고 연 10%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출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대로 갚아나가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순서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이자가 높은 것들 그리고 만기 자체가 얼마 남지 않은 것들부터 먼저 갚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대출 이자 자체가 대부분이 6%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현명하게 대출 상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금리 자체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 비싼 고금리의 변동이자의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저리의 고정이자의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직을 했다거나 월급이 올랐다거나 내가 이자를 좀 하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혹은 은행의 앱을 활용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경제 상황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유튜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시범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70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한 후 1기 신도시 주민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시범지구의 추진 시점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마스터 플랜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5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2조 원을 투자해 축구장 29개 규모의 의약품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내년에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25만 6천 리터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지는데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에 짓는 4공장은 세포주 개발부터 임상시험용 물질 생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갖춘 시설로 만들겠다는 게 회사 측의 계획입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전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쌀쌀합니다. 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아서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3도, 대구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